꿈을 찾아간 그곳은 지옥이었다. 일본 탄광 조선인의 진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단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약 70만 명의 조선인이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본의 탄광, 광산, 공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강제로 그렇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땅 밑 수백 미터, 좁디 좁은 갱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곡괭이를 들어야 했고 쌀 한 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탄가루를 마시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은 그분들의 부모님이 겪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일본이 숨기고 싶어 했고 우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막 조선을 떠나는 사람들. 1930년대 말 조선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것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시 조선 농촌의 평균 수입은 연간 1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150원이 넘었죠. 매년 적자였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 탄광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원을 벌 수 있다. 3년만 일하면 고향에 돌아와 땅을 살 수 있다.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준다. 당시 조선에서는 하루 10시간 일해도 한 달에 10원을 벌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50원이라는 숫자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939년까지만 해도 모집이라는 형태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와서 노동자를 모집했습니다. 물론 그 모집 과정에서도 과장 광고와 거짓말이 섞여 있었지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당시 한 조선인 노동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온 사람이 계약서도 보여주고 공장 사진도 보여줬으니까요. 깨끗한 숙소에서 자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3년만 다녀오마라고 말하고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함께 배에 오른 사람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죠. 배가 부산항을 떠나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 벌어서 새 한복 사주겠다며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도 했고 어떤 이는 논 한 마지기 사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일본 땅에 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5분경과 마이너스 첫 번째 흥미 포인트.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9년 9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석탄, 철광석이 절실히 필요했고 일본 내 노동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알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동원의 시작이었죠. 1942년부터는 관알선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각 면마다 할당량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달에 20명을 보내라는 시기였죠. 면장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했지만 나중에는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순사와 면석이가 쳐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면사무소로 나와라고 했죠. 거부하면 가족이 고생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사무소에 가보니 저 같은 청년들이 20명도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트럭에 실려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1944년부터는 아예 징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았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약 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42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강제 동원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좁고 더러웠습니다. 화물칸에 수백 명이 빽빽이 들어앉아 하루 이틀을 견뎌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죠. 그렇게 그들은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을 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안고, 어떤 이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이막 땅 밑 수백 미터, 그곳은 지옥이었다. 배에서 내린 조선인 노동자들은 곧바로 탄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규슈 지방의 지쿠오 탄광,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 홋카이도의 유바리 탄광, 일본 전역의 탄광과 광산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숙소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막사에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다미 바닥에 이불 한 장씩 깔고 자는데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밥은 하루 세 끼가 아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끼만 주었고 그마저도 쌀이 아니라 콩비지나 밀가루죽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무 몇 조각이 전부였죠.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 일할 때 쥐나 벌레라도 있으면 잡아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 4시면 기상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차가운 죽 한 그릇을 먹고 오시면 갱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탄광의 갱도는 땅 밑 수백 미터, 심지어 1km 아래까지 파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시간만 10분이 넘게 걸렸죠. 갱도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헤드램프 하나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갱도 폭은 좁아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온도는 여름에는 40도가 넘었습니다. 습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갱도 입구가 얼어붙어 손이 시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 12시간, 어떤 날은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캐내고 수레에 실어 나르고 다시 캐내고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당시 일본 탄광의 작업 일지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더 위험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곳,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 물이 차오르는 곳,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에 조선인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은 처음 약속했던 50원은커녕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5원도 안 되었습니다. 숙소비, 식비, 작업복 대여비, 헤드램프 사용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떼었습니다. 심지어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은 벌금을 물렸습니다. 한 조선인 노동자는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겨우 3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향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관리한다며 돈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도망치면 되지 않느냐고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탄광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 100명이 넘는 조선인이 도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잡혔고 다시 갱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증언에 따르면 작업이 조금만 느리면 감독들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면 뺨을 때렸습니다. 실수로 수레를 넘어뜨리면 발로 찼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때렸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갱도 붕괴, 가스 폭발, 낙반 사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42년 2월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2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67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1944년 11월 규슈 지쿠오 탄광에서 갱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8명이 땅속에 갇혔고 그중 28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3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다며 갱도를 막아버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6만 명 이상이 일본 땅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사, 질병사, 영양실조, 그리고 일부는 그냥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만 명입니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산막, 1945년 8월 15일 그들의 해방은 끝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갱도 안에서, 공장 안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혼란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방치했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귀국 수속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스스로 항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씩 걸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시모노세키나 하카타 항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족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밖에 태울 수 없었고 수만 명이 항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고향에 돌아가봤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던 돈도 못 벌고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일본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일본에 사는 제1교포 1세대의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당시 귀환선을 탄 조선인들의 증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죽은 친구, 병으로 죽은 선배. 그들은 이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1945년 9월부터 1946년 말까지 약 5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만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6만 명은 사망했고 나머지는 일본에 남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빈손이었습니다. 몇 년을 일했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폐병, 규폐증, 각종 부상. 한 귀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말랐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기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탄광에서 마신 석탄 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10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사회가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우 대립, 625전쟁. 탄광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 벌러 일본 갔다가 실패하고 온 사람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일파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폐기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청구권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개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일부 생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사과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 이미 해결된 문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던 탄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보센터는 만들어졌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막,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70만 명, 6만 명. 숫자로 보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남긴 기록에는 조선인 노동자 500명 도착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이름은 없습니다. 사망자 명부에도 조선인 남성 1명 사망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23세 청년은 약혼녀에게 금반지 사주고 오겠다며 탄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고향에 전해졌습니다. 박영호라는 19세 청년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값을 벌어오겠다며 일본으로 갔습니다. 1년 후 고향에 온 편지에는 곧 돈을 보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순례라는 17세 소녀도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탄광으로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곳은 탄광의 선탄장이었습니다. 석탄을 분류하는 일이었죠. 먼지를 마시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민단체들이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명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광회사의 옛 자료, 지역 사찰의 과거장 명부, 지방정부의 기록 등을 뒤지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만 명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땅 곳곳에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곳은 탄광 근처 공동묘지에, 어떤 곳은 절에, 어떤 곳은 그냥 산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도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유골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복잡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유골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고 고향으로 모셔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의 유골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만 구의 유골이 일본 땅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일본으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도망에 성공했다면? 만약 전쟁이 조금 더 일찍 끝났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이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70만 명의 조선인이 대한해협을 건넜고 6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안고 갔지만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갔지만 가족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지만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골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70만이라는 숫자 뒤에는 70만 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70만 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70만 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비로소 역사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야기는 강제노동 희생자 70만 명의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일깨웁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일본으로 간 수많은 청년과 소녀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선인의 유골을 찾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골이 일본 땅에 남아있고 기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전할 교훈이며 지금도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만 명의 생명 뒤에는 70만 개의 가족과 꿈이 있었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잊혀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